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 그냥 시문학 강좌를 편하게 오늘 강의를 할 거라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그 그제시에 예술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회장님 오셔서 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순년 그제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서 역할을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할과 책임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일들이 이근용 선생님이 바로 무역 지부장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양다에서 김사업회라는 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동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의 방방곡곡에 예술의 향기가 지천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문화생활의 기념사를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모시고 원래는 양달석에 관련된 예술 감상을 좀 할까 생각했는데 지난 10월 25일 날 예총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여산 양달석 선생님의 예술세계 3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마음으로 있는 그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는데 우리가 그림을 왜 보는가, 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에 대한 또 저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중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작가가 그림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고 이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준비를 한 이유는 원순현 선생님이 방금 우리 예총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올 5월달에 우리 예총에서 문학 기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쭉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문화 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 거제에서 한번 정기적으로 해서 동호회도 만들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초대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좀 더 발전하면은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모아서 투어도 좀 떠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제1회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는 그 포스터를 붙이고 또 이제 그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김영명 선생님도 계시고 윤태희 작가님, 유경 작가님, 김미진 작가님, 그 다음에 안에 이지연 작가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송정아 작가님도 저 뒤에 계시는데 작가님들과 저기 배현정 작가님도 오른쪽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인들을 사실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인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작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림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 자리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일반 또 참여자들도 계시는데 너무 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그 잔치가 될까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되면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가을밤 그리고 이런 초겨울 날씨에 앉아서 예술의 세계에 한번 빠져본다 생각하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먼저 제가 이제 보는 그림과 이런 그림의 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서양 이제 미술사에서 좀 한 획을 끈 작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올린 것은 서양은 근대 미술의 시작을 보통은 서양의 근대 미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근대 이렇게 하면 가까운 현대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이 정도를 우리는 근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의 시작도 1900년, 1910년, 20년, 30년 그 사이를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의 근대 미술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를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어떤 획기적인 좀 변화를 준 그림이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영어로 픽처 또는 페인팅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드로잉, 스케치 이런 데를 많이 쓰는데 그건 전문가들만 알면 되는 이야기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거진 18세기의 그림들은 상징을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징을 찾아서 그 기호를 읽고 그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림들은 글 대신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사실 이제 서양에서는 성경을 글 대신 그림으로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예술적인 경지에서 풀어나간 것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세기에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술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그냥 언뜻 보면은 가운데 벌거벗은 여인이 있고 희한하게도 엉켜 있는 남녀가 이렇게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날개가 있는 부분 날아다니죠. 그리고 여기 또 옷을 입으려고 망측하다 옷 입으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비너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얘가 이제 제피로스라고 바람의 신이에요. 이 여자는 프로라라고 하는데 클라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둘의 관계는 제피로스가 신이고 얘는 요정이거든요. 꽃의 요정인데 요정을 납치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프로아한테 제피로스가 신이기 때문에 능력을 하나 주는데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송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너스는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 조개와 물결들은 이제 남녀를 상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태어난 그 비너스를 이렇게 이제 바람의 신이 육지로 이렇게 보낸다는 내용인데 이건 좀 대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제일 먼저 제가 꺼냈느냐 하면은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하면 학교 공부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미켈란젤로다, 라파엘레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르네상스를 열기 시작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이제 보티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사실 보티첼리가 한번 살짝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바꾸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신을 그린 것은 옷을 벗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집 벽에다가
이렇게 조금 에로틱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뭐 여자의 누드를 그려서 전시를 하면은 종교법에 위반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신을 빌어서 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제 용도로 썼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후의 만찬은 보통 명사예요. 여러 작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기르란다요의 최후의 만찬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작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폭탄 선언을 해요. 너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오늘 팔아먹을 것이다.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폭탄 선언을 하니 이제 많은 12제자들이 양쪽에 6명들이 난리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얘들은 지금 끝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갸우뚱하고 있는 거고 얘들은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앞으로 탁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유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어색하게 뒤로 이렇게 탁 돌아보는데 이게 소금 단지가 쏟아지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원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당시에는 그 프레스코아로 그림을 그렸어요. 프레스코아라는 게 뭐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 되게 좀 창량하는데 프레스코아를 그려야 몇백 년이 갔습니다. 이때는 유화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때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그림 80%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이 아니에요. 계속 복원했던 그림인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도원 식당에 습기, 음식 냄새 많은 수도원 식당의 벽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훼손이 심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을 잘 끌어낸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이 그림이 뭐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어떤 표현하는 표현력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그림으로 이렇게 같은 그림인데 보면은 이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주제인데도 이 사람들이 행식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머리에 하얗게 터방 같은 게 있는 게 이제 성인의 그 후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행식적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반대로 이 그림은 그런 행식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천재의 어떤 그런 해석이 돋보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실제로 시티나 성당에 가서 이거 보려면 아래서 위로 보면요, 이 카드만 해요. 카드 우리 보통 신용카드만 하게 그 정도로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섹션이 착착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알려진 그림이 이제 아담의 창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창조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여자의 자궁, 엄마의 자궁처럼 생긴 여기에 천사가 엉켜서 이렇게 있느냐. 그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해부하게 능했거든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시체를 해부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수도원 같은 데서 행여병자 시체가 들어오면은 미켈란젤로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체를 해부해보고 인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들어있는 건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도 이거는 이제 프레스코예요. 그래서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색깔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화가들이 그림은 100% 주문 생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미켈란젤로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추기경이 미켈란젤로를 교황한테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한 거의 4년을 천정을 보고 그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시력도 좀 많이 이렇게 되고 목 디스크, 뭐 척추 디스크 얻어서 죽을 때까지 골골하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 그리면서. 시대를 쭉 뛰어넘어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제가 봐서 가장 충격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마라의 죽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1789년도에 일어나서 프랑스가 그때 이제 프랑스는 18세기 민주화가 되잖아요. 민주화가 되는데 우리는 근대에 들어와서도 민주화 운동하지 얼마 안 됐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혁명을 주도한 그 자코뱅당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프랑스 혁명의 가장 주 포인트는 왕족과 귀족을 싸그리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을 목을 치는데 이때 이제 제 앞에 일선에 선 사람들이 이제 자코뱅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급진당이었어요. 이 급진당의 한 사람이 이 마라가 이제 살해를 당해요.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냐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여자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거는 앞에 그린 작가하고는 다른 작가입니다. 이건 이제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신고준주의 작가라 해가지고 아마 서양의 미술사에서 인물을 가장 잘 그린 화가를 꼽는다면 한 5손가락에 될 정도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라가 죽고 난 이후의 장면을 표현한 거고 이 그림은 이 소녀가 처녀죠. 한 20세 정도 되는 아가씨가 칼을 뽑아서 마라 욕탕에서 이렇게 죽은 이 남자가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식초와 소금을 뿌린 욕조에다가 풀어놓고 이제 자기 업무를 보는데 신유로 가장해서 들어간 코르테가 너무 이 마라가 많은 귀족을 죽이고 하니까 이제 자기 오빠가 이때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제 좀 원한이 있어서 마라를 죽이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신념 아래서 마라를 찾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코르테가 마라를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명적이잖아요. 근데 다비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주문받은 그림이에요. 다비드는 그때 자코뱅당에서 마라의 죽음을 알려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패한 귀족을 몰아내도 저들은 다시 돌아온다. 마라의 죽음을 봐라. 그러니까 혁명을 완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했거든요. 어느 게 더 극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에 다비드가 그린 그림 중에서 호라티우스 행제의 명세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한 그림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그림. 보통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서 이런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프랑스, 영국 가면 이 그림 이런 그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무 뜻 없이 보면은 한국의 거제도에 있는 우리 김영명 선생님이 그린 인물 하나, 프랑스의 다비드가 18세기에 그린 인물 하나 똑같습니다. 이때 작가들이 잘 그려도 현대 작가들의 기량에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의미를 알고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그 제국을 성립하기 전에는
알바 공화국이라는 이제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공화국이. 그래서 이제 이 패권을 두고 엄청나게 전쟁을 벌였는데 너무 전쟁의 피해가 크니까 이제 양쪽의 영주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서 하기보다는 3판제로 하자. 너 3명 대표 뽑고 우리 3명 대표 뽑아서 붙였어. 최후에 남는 사람 한 사람이 남으면 그 나라가 전쟁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대표로 호라티우스라는 오른쪽 아버지의 형제 아들 3명이 이제 대표로 로마 공화국의 대표로 이제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도 3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나왔어 승리하고 오겠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이죠.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얘가 지금 하얀 옷 입은 애가 슬퍼해요. 얘가 왜 슬퍼할까요? 이 오빠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얘들이 이제 슬퍼하고 있어요. 그냥 그림 보면은 가족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개는 달라요. 이때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알바 공화하고 이쪽에 로마 공화국은 관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서로 결혼을 해서 하친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이 3명의 여동생인 카밀라인가 하여튼 얘가 이제 상대방 오늘 오빠들이 싸울 상대방 남자 중에 한 명하고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오빠들이 이기면 약혼자가 죽는 거고 저쪽 약혼자가 이기면 오빠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전쟁의 결과는 오빠 한 명이 살아남아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슬퍼가지고 지나치게 슬픔을 표현하니까 오빠가 붕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거야. 너는 배신자 아니냐. 그래갖고 여동생 목을 잘라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아버지가 보스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내용은 그렇게 담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재촉하는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그림입니다. 뭐 이제 앞에 본 그림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앞에 있는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상파, 인상주의 그림의 주 맥락은 형태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뭐 낙서보다 더한 그림이다. 그래 꽤나 인상적이네 하고 나온 말이 인상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사진기도 만들고 광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들의 가장 주 수입은 뭐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아까 천장화를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수금을 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중섭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화가들이 이제 이렇게 귀족들의 초상을 그리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진기가 나오니까 이제 초상화가 굳이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예술계에서도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사진기가 그리는 것처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진정한 예술이냐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종교적인 내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신을 그리고 역사적인 장면을 그리고 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술이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나오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는 자연을 그리고 싶어. 이렇게 이제 모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연의 대빵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 산물에서 자연을 눈에 보이게 하려면 햇빛이잖아요. 햇빛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는
심한 아주 인상주의에 입각한 화가들은 해가 지면 그림을 안 그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야광파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데 실제적으로 기량적인 면이나 여러분들의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친다면은 거의 낙서 수준의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도 뭐 감상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빛은 그냥 보면은 하얀 빛이지만 사실은 발드노초 파남보 색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빛의 원리가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밝은 이유는 그러니까 색을 가진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감의 원리는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도 픽셀이 한 화면이 많이 있으면은 그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감 있잖아요. 알료 유황 물감이나 수채 물감 뭐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이 뭐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엄마 나 이 색을 내고 싶고 저 색을 내고 싶고 해서 엄마가 막 색 좀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냥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알료 물감들은 쓸 거면은 명도가 탁 떨어져요. 그래서 검정색에 가까워지는데 빛을 가진 색은 점점 밝아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때 이제 19세기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라 같은 사람은 과학을 그림에다가 접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각선이 그냥 하얀 게 아니구나. 그 안에는 빛이 색이 다 숨어 있어. 그 숨어 있는 색 하나하나를 찍어서 그린 그림이 신상주의 그림입니다. 그란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세라는 한 4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서양 미술사에서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생활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고 죽고 난 뒤에 결혼했다는 것도 알 정도로 애가 있었다는 것도 알 정도로. 그란드 자트섬의 이 섬은 그냥 평화로운 이렇게 휴양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일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매춘부들이 호갱행위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런 어떤 이제 그림에 약간 과학적인 어떤 요소를 넣어서 그린 그림이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본 사실적인 풍경이 점점 이제 여러 갈래를 이제 트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후기인상주의에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고우 같은 이런 작가. 고우가 이 생내미 요양은 고우가 그 자살하잖아요. 고우의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중섭 이야기를 하면은 또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고우도 엄청난 불행을 겪고 이중섭하고 비슷한 나이에 죽어요. 37인가 죽거든요. 근데 이중섭도 거의 죽기 전에 이제 대구에서 한 1년 전에 요즘 치면 미술심리 치료를 받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우도 그랬어요. 고우는 결정적으로 길을 잘랐잖아요. 길을 자르는 그 사건이 길을 그냥 잘랐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길을 잘라서 그냥 벌렸으면 되는데 자른 걸 들고 자기하고 친한 고개나무 술집에 찾아갔거든요. 그 집에 웨이터에게 살점 있는 길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나오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뭐 서양에서 최고로 잘 유명한 그림이고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정말 눈으로 보고 기호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림에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제 이게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온다는 거죠. 현대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물질을 쏟아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만 사람은 물질보다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서양 미술사에서 이제
그 이후에 뭐 표현주의라든지 추상주의까지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작가는 피카소예요. 피카소는 7살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실적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4살 때는 이미 웬만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화가들만큼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아버지는 미술생이거든요. 아들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림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하고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피카소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그림이에요. 피카소도 20세 때는, 20대 때는 굉장히 그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22살 때인가 이렇게 프랑스를 유학을 오면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그때 완전히 시골하고 서울 차이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17세기에 가장 번성했던 스페인이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현대화해 갔기 때문에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화가들이 프랑스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콜드 파리라는 말이 생겼어요. 파리파. 나라가 고향이 어디든 간에 뭐 이탈리아든 뭐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면 다 파리파 화가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충격적이었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1907년 그림이거든요. 1907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한일 합방되기 한 3년 전인데, 우리나라는 좀 암흑석으로 걸고 있을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에포크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 인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그림을 볼 때 다 기괴하고 이상하지만 얘가 제일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엉덩이가 보이는데 목이 탁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카소가,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리면 여러분들 앞모습밖에 못 그리잖아요. 내가 본 한 방향에서만 그리기 때문에 옆모습, 앞모습, 뭐 오른쪽 측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피카소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평면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앞에서 본 것도, 옆에서 본 것도, 뒤에서 본 것도 한 화면에다가 조합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큐비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피카소의 학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면체 있잖아요. 사각형 육면체가 각이 4개가 나오잖아요. 종이 상자로 육면체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렸다면은, 육면체를 딱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면이 3개 이상은 안 나와요. 아무리 평면의 육면체를 아무리 편하려 해도 면이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육면체는 원래 몇 개라는 뜻입니까? 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말하는 거는 육면체를 면을 3개 그려놓고 육면체라고 부르는 건 그건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너는 새끼야. 너는 그럼 육면체 어떻게 그려봐? 그러니까 피카소가 육면체를 전개를 시킨 거죠. 전개를 해서 면이 6개 나오잖아요. 전개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동안의 어떤 그림 그리는 룰을 깨는 그런 그림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그림을 화가들이 지 맘대로 그리기 시작하는 대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서양 미술에서는 혁명적인.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